2023년 5월 어느 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한 통의 긴급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30세 배우 지망생인 이 씨의 대학 동창이었으며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저녁부터 갑자기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그녀와 약속이 잡혀있던 여러 지인들이 하나같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연락에 매우 성실한 편이었고 특히 일과 관련된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는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컸습니다. 실종 전날인 5월 17일 저녁까지만 해도 이 씨는 지인들과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다음날 오전에 있을 오디션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 드라마 조연 배역 오디션을 준비 중이었고 이를 위해 연기 학원도 꾸준히 다니며 자신의 연기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들어 유난히 밝은 모습이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실종 당일인 5월 18일 오전 이 씨와 오디션 동행을 약속했던 친구는 약속 장소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잠을 잤거나 급한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화를 걸어도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고 문자 메시지 역시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의 소속사 매니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걱정하기 시작했고 저녁 무렵에는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갔지만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딸이 혼자 사는 원룸을 직접 찾아갔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우편함에는 전날 배달된 택배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5월 18일 오후 8시경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처음에는 성인의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인 연락 두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 씨의 평소 성격과 생활 패턴,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각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휴대전화가 완전히 꺼진 상태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오디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이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신 기록을 확보하여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녀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초동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초반, 경찰은 이 씨의 최근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학 동창들, 연기학원 동료들, 소속사 관계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녀가 최근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연기 일로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것 같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곤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 역시 딸이 최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으며 가족 관계도 원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자발적인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이 씨의 마지막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였습니다.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씨의 휴대전화는 5월 17일 밤 10시 47분을 마지막으로 강남구 일대에서 신호가 포착되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오후 9시 30분경 어머니와의 통화였으며 당시 이 씨는 집에 있다가 곧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서초구에 위치해 있었고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는 강남구에서 잡혔다는 점에서 그녀가 밤 10시경 어떤 이유로든 외출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직후 수사팀은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그녀가 소유한 차량에 주목했습니다. 이 씨는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차량의 마지막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전역의 교통 CCTV와 민간 건물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에 착수했고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 씨의 벤츠가 이동한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양의 CCTV 영상을 검토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7일 밤 11시 03분 강남구 논현동의 한 대형 교차로를 지나는 흰색 벤츠 클래스가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이 씨의 차량이 확실했으며 운전석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 분석팀은 운전자의 체형과 헤어스타일을 이 씨의 사진과 비교했고 이 씨 본인이 운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은 논현동에서 신사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속도나 운전 패턴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이 씨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계속해서 이 씨의 차량이 찍힌 CCTV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며 그녀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습니다. 밤 11시 12분에는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11시 18분에는 강남역 부근에서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영상에서 차량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일관되게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중간에 정차하거나 배회하는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씨가 분명히 어딘가로 가기 위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에 그녀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밤 11시 27분에 발견되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대형 산부인과 건물 인근 도로에서 이 씨의 벤츠가 우회전하며 건물 방향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산부인과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의료 시설로 알려진 곳이었으며 5층 규모의 독립 건물에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산부인과의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밤 11시 29분 정확히 이 씨의 흰색 벤츠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지하 1층 주차장의 한쪽 구석 자리에 주차되었으며 운전석 문이 열리고 이 씨로 보이는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에서 이 씨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웠고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장소를 찾아온 듯한 편안한 태도였으며 주차 후 곧장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11시 31분 이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에도 그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패널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3층 버튼을 눌렀으며 3층은 산부인과 진료실과 원장실이 위치한 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씨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포착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해당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 씨를 중요 참고인으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해당 산부인과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었으며 강남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의사였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5월 17일의 정규 진료는 오후 7시에 모두 종료되었고 간호사와 직원들도 오후 8시 이전에 모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밤 11시 30분이라는 늦은 시간에 이 씨가 왜 이 산부인과를 방문했으며 당시 건물 안에는 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건물 출입 기록을 분석한 결과 더욱 의문스러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5월 17일 저녁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김 씨 원장은 병원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차량인 BMW 7 시리즈는 오후 6시경 지하 주차장에 들어온 이후 계속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김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건물의 보안 시스템이 밤 10시 이후 특정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층 복도와 진료실 일부의 CCTV가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녹화가 중단되어 있었으며 이는 수동으로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 씨 원장이 왜 정규 진료 시간이 한참 지난 밤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왜 CCTV를 의도적으로 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건물 관리 시스템 로그를 확인한 결과 3층 CCTV 시스템은 원장실 내부의 컴퓨터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 씨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가 이 씨의 방문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집중한 부분은 이 씨가 건물 내부로 들어간 이후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밤 11시 31분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지만 그 이후 건물 어디에서도 그녀가 다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1층 메인 출입구, 후면 비상구, 지하 주차장 출입구 모두 24시간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씨가 건물에 들어간 시각인 밤 11시 31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의 모든 출입구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이 씨와 비슷한 체형이나 복장을 한 여성이 건물을 나서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사관들에게 매우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만을 남겼습니다. 첫째, 이 씨가 여전히 건물 내부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 둘째, CCTV에 포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건물을 빠져나갔을 가능성. 셋째, 이 씨의 신원이나 외모가 완전히 바뀐 상태로 나갔을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산부인과 건물에 대한 정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5월 19일 오전 대규모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을 포함한 30여 명의 경찰 인력이 건물의 지하부터 옥상까지 모든 공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3층 진료실과 원장실은 특히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진료실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수사팀이 루미놀 시약을 이용해 혈흔 반응을 검사한 결과 진료실 바닥 일부와 진료, 침대 주변에서 미세한 혈흔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비록 청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혈액 성분이 루미놀 반응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진료실 한쪽 구석의 의료 폐기물 수거함에서는 사용된 주사기와 약물 바이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정규 진료 시간 이후에 누군가에게 약물이 투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장실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김 씨의 컴퓨터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을 복구한 결과 5월 17일 밤 10시 28분에 건물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3층 구역의 CCTV를 비활성화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밤 11시 15분경에는 특정 의료용 약물의 재고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그리고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의 재고를 확인했으며 이 약물들은 모두 마취나 진정 효과를 가진 강력한 의약품이었습니다. 병원 약품관리 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약물들이 5월 17일 밤에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환자 이름이나 진료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 원장을 긴급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5월 17일 밤에 병원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CCTV 증거와 컴퓨터 사용 기록이 제시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병원에 남아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밀린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방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은 원장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건물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를 끈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애매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김 씨의 진술에서 수많은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그가 주장하는 서류 작업의 흔적이 컴퓨터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안 시스템과 약물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만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김 씨는 이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진료 기록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 씨가 약 3개월 전인 2월에 이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김 씨에게 진료를 받은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진료 내용은
일반적인 부인과 검진이었지만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면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이었습니다. 통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씨와 이 씨 사이에는 5월 17일 오후 9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통화 시간과 빈도로 볼 때 두 사람이 그날 밤 만남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김 씨가 이 씨의 방문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이러한 증거를 들이대자 김 씨는 더 이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건물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3층 진료실에서 채취된 혈흔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씨가 분명히 그 진료실 내부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출혈을 동반한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진료 침대의 시트에서는 이 씨의 머리카락과 피부 세포도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은 점점 더 명확하게 이 씨가 그 진료실에서 무언가 심각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씨 본인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고 그녀가 건물을 어떻게 언제 나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모든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이 씨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밤 11시 이후 건물을 출입한 모든 사람과 차량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팀의 끈질긴 CCTV 분석 작업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카메라의 영상을 밤새 반복해서 검토하던 한 수사관이 새벽 3시 27분경 촬영된 장면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 한 대가 나타났고 그 휠체어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의 체형과 복장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김 씨 원장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키와 걸음걸이 그리고 신발이 앞서 확보된 김 씨의 영상들과 일치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완전히 앞으로 숙여진 채 전혀 움직임이 없었으며 양팔은 힘없이 휠체어 팔걸이 위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장을 확인한 결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이 씨가 건물에 들어올 때 입고 있던 옷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영상을 확대하고 화질을 개선하여 더 세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과 길이, 신발, 그리고 들고 있던 핸드백까지 모든 것이 이 씨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씨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상태는 명백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거나 팔을 움직이는 등의 자발적인 동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보였으며 휠체어가 움직일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김 씨로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바로잡아주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보고 해당 인물이 깊은 진정 상태이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환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세 유지 능력은 있기 마련인데 영상 속 인물은 그러한 능력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휠체어를 주차장 한편으로 밀고 갔고 그곳에는 이 씨의 흰색 벤츠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3분경 김 씨는 휠체어에서 이 씨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몸을 부축하여 억지로 일으킨 후 벤츠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힘겹게 진행되었으며 이 씨의 몸이 여러 차례 한쪽으로 쏠리거나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김 씨가 계속해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씨를 조수석에 앉힌 후 김 씨는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이 씨의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기대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7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사이 이 씨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움직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주변을 여러 차례 둘러보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CCTV가 있는 방향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씨를 차에 태운 후 김 씨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벽 3시 29분 이 씨의 벤츠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건물 외부 도로로 진출했습니다. 이것이 이 씨가 산부인과 건물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이었으며 그녀는 의식 없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새벽 3시 29분 이후 벤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도로의 교통 CCTV를 순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벤츠는 청담동에서 신사동 방향으로 이동했고 다시 강남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벤츠 뒤를 다른 차량 한 대가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량은 검은색 기아 소렌토였으며 벤츠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은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렌토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소렌토의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한 결과 놀랍게도 차량 소유주는 김 씨의 아내인 박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평소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소렌토를 운전하는 사람의 체형과 머리 모양이 박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새벽 3시 30분경 김 씨가 이 씨를 실은 벤츠를 운전하고 그의 아내 박 씨가 소렌토로 뒤를 따르는 형태로 두 차량이 함께 이동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팀은 이것이 계획적인 공동행동이었으며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은폐하려 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차량은 새벽 3시 45분경 반포대로를 지나 한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인근 도로를 지나면서 속도를 늦췄고 새벽 4시 03분경에는 잠원지구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잠원지구 한강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한 넓은 공원으로 평소에는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장소였지만 새벽 시간대에는 인적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스문의 시간 개방되어 있었으며 밤늦게까지 낚시를 하거나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용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벤츠와 소렌토는 주차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나란히 주차되었습니다. 주차장 CCTV는 해당 위치를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두 차량이 약 20분 정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7분 소렌토만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벤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렌토의 운전석에는 2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김 씨가 벤츠에서 소렌토로 옮겨 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이 씨를 벤츠에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각 잠원지구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출동했고 CCTV에 찍힌 위치에서 정확히 이 씨의 흰색 벤츠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수사팀은 잠원지구 한강공원 주차장에 도착했고 이 씨의 흰색 벤츠 E클래스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차량에 접근했을 때 조수석 창문 너머로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시트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차량 문을 두드리고 호출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수사관들은 즉시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그 순간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은 이 씨가 분명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신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사후경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안전벨트가 채워진 채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머리는 헤드레스트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입술과 손톱이 약간 청자색을 띠고 있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특별한 외상의 흔적이나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씨의 복장도 건물에 들어갈 때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핸드백은 조수석 발밑에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는 가방 안에서 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법의학 전문의는 사망 시각을
대략 18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이 씨가 5월 17일 밤 11시에서 5월 18일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장 검시 결과 외부적인 폭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른팔 안쪽 팔꿈치 부근에서 여러 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사 자국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였으며 최소 3개에서 4개의 바늘 자국이 서로 근접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았거나 여러 종류의 약물이 투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조수석 시트와 바닥 카펫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유들은 의료용 거즈나 붕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병원 환경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조수석 시트벨트의 버클 부분에서는 이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그 지문은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이 씨에게 안전벨트를 직접 채워주었다는 CCTV 영상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운전석에서도 김 씨의 지문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그가 이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는 물증이 되었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씨의 혈액에서는 다량의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 검출되었으며 그 농도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전신 마취에 사용되는 강력한 진정제이며 미다졸람은 수면 및 진정 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입니다. 두 약물은 각각 의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었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과량 투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시술에서는 이러한 조합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특히 이 정도의 고농도로 함께 사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씨의 혈액에서 근육이 완제인 베카론의 성분도 함께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베카론은 전신 마취 시 기관 삽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약물은 반드시 인공호흡 장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는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베카론 이 세 가지 약물이 동시에 투여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각 약물이 갖는 효과가 서로 증폭되어 호흡, 억제와 심혈관계, 억제를 극단적으로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호흡 정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폐조직 검사 결과 산소 공급이 급격히 차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발견되었으며 뇌 조직 역시 심각한 저산소증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법의학자는 이 씨가 약물 투여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의식을 잃었을 것이며 그 상태에서 호흡이 점차 약해지다가 완전히 멈췄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약 약물 투여 직후 적절한 응급처치와 인공호흡이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이 씨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춰가는 과정을 누군가가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이 씨의 내부 장기를 검사한 결과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임신이나 유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산부인과를 방문한 이유가 일반적인 산부인과 진료 목적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들은 이 씨의 팔에 남아있는 주사 자국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최소 3번 이상의 주사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음 투여한 약물의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약물을 투여했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약물들을 순차적으로 주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사 자국 주변의 조직 반응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 주사는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차량 내부에서 채취된 증거물들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조수석 주변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 섬유를 분석한 결과 김 씨의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씨의 옷에서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병원 환경에 상당 시간 노출되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중앙 콘솔에서는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 발견되었고 DNA 검사 결과 김 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적 증거들은 모두 김 씨가 이 씨를 병원에서 차량으로 옮기고 직접 운전하여 한강공원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부검 결과와 물적 증거들이 확보되자 수사팀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김 씨는 자택에 있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매우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을 따랐습니다. 그의 아내 박 씨 역시 사체 유기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박 씨는 체포되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으며 남편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항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지만 그의 진술은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5월 17일 밤 이 씨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로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상을 호소하며 진정제를 처방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씨가 계속 애원하듯 전화를 걸어왔고 결국 인도적 차원에서 밤늦게 병원으로 오라고 허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씨는 밤 11시 30분경 병원에 도착했고 진료실에서 자신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최근 연기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며 수면제와 진정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약물 처방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이 씨가 더 강한 효과를 원한다며 주사 형태의 약물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소량 투여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씨가 과거에도 몇 차례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적이 있으며 그 효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투여한 직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씨가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지더니 의식을 잃었고 김 씨는 당황한 나머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 씨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이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이 씨를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의사 경력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사망 사실을 숨기고 이 씨의 시신을 몰래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 박 씨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박 씨가 차를 몰고 병원으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태워 지하 주차장으로 옮겼고 이 씨의 벤츠에 태운 뒤 한강공원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한강공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곳이 사람들이 혼자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장소라서 자연스러운 사망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씨를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운 뒤 마치 그녀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자세를 잡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다음 날 뉴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불안에 떨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 씨의 진술을 듣고 즉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만약 정말 이 씨가 스스로 약물을 요청했다면 왜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진료 기록과 투약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며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관리 대상 약물은 더욱 엄격한 기록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병원의 어떤 기록에도 5월 17일 밤 이 씨에 대한 진료나 투약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검 결과 이 씨의 혈액에서는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미다졸람과 베카론도 검출되었는데 김 씨는 프로포폴만 투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러한 모순점들을 지적하자 김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추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처음 프로포폴을 투여했을 때 이 씨가 여전히 불안해하며 더 깊은 진정 효과를 원했기 때문에 미다졸람을 추가로 투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카론에 대해서는 이 씨가 근육 긴장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극소량을 투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명이 의학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며 특히 베카론과 같은 강력한 근육이완제는 전신마취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팀은 병원의 약품 관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5월 17일 당일 프로포폴, 미다졸람, 베카론 세 가지 약물 모두 재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어떤 환자에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사후에 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병원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5월 18일 새벽 2시경 약품 관리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록들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 작업은 김 씨의 관리자 계정으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이 씨를 한강으로 옮기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와 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아내인 박 씨도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남편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연락만 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현장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휠체어에 여성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남편은 그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할 수 없었고 남편의 말을 믿고 도왔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박 씨가 한강공원까지 따라갔고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씨와 이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복구 작업을 통해 확보한 메시지 내역에는 김 씨와 주고받은 수백 건의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약 4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인 진료, 상담을 훨씬 넘어서는 사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대의 통화 기록도 다수 발견되었으며 통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김 씨가 이 씨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이체한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김 씨는 총 8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합계 약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체 명목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 번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송금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치료비나 의료 서비스 대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이체 빈도도 비정상적으로 잦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씨의 개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이체였기 때문에 병원 수입과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거래로 추정되었습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불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성, 금전 제공의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서도 의미심장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씨의 대학 동창은 약 2달 전 이 씨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녀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년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그 남성을 아는 오빠라고만 소개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가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그 동창은 그날 본 남성이 김 씨와 매우 유사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이 씨가 최근 몇 달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으며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구매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 매니저 역시 그녀가 배우 지망생으로서는 다소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병원 진료 기록 시스템을 더욱 깊이 조사했습니다. 이 씨가 처음 이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은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이었으며 당시 진료 내용은 일반적인 부인과 검진이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총 5차례 더 병원을 방문했는데 흥미롭게도 방문 시각이 대부분 정규 진료 시간이 끝나는 저녁 무렵이거나 주말이었습니다. 일반 환자들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진료 기록의 내용도 매우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증상이나 처방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의 만남을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록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의 병원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간호사는 최근 몇 달간 원장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느꼈다고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이따금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혼자 병원에 남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정 날짜에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며 저녁 시간 예약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약품의 재고가 장부상의 기록과 실제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원장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폐기 처분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전했습니다. 간호사는 당시에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부적절한 약물 관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도 충격적인 내용들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는 이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병원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사진들을 복구한 결과 이 씨가 진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정상적인 의료 기록 사진이라기보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이러한 사진들을 대량으로 삭제했으며 이 씨와 주고받은 일부 메시지들도 삭제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17일 당일의 통신 기록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그날 저녁 9시 12분에 김 씨에게 첫 전화를 걸었고 통화는 약 7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 9시 35분에 김 씨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 통화는 12분간 이어졌습니다. 10시 18분에는 이 씨가 다시 김 씨에게 전화했고 이번에는 3분 정도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시 47분에 김 씨가 이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직후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강남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통신 패턴은 두 사람이 그날 밤 만남을 사전에 약속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조율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에게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며 진실을 말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금전거래 내역과 사적인 사진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잦은 연락 기록들은 두 사람 사이에 의사와 환자를 넘어서는 특수한 관계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 씨가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5월 17일 밤의 만남 역시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습니다. 또한 약물 투여가 이 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 씨가 다른 목적을 위해 강제로 투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의심했습니다. 부검 결과에서 나타난 과도한 약물 조합과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는 단순한 진정이나 수면, 유도 목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씨와의 금전거래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호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적인 사진들에 대해서는 이 씨가 자신의 치료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해서 촬영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밤의 만남 역시 이 씨가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태에 있어서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응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수사관들은 김 씨가 여전히 사건의 핵심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김 씨의 변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사팀은 사건 당일 밤 병원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3층의 CCTV가 의도적으로 꺼져 있었지만 과학수사팀이 수집한 물적 증거들과 의료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사건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 바닥과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의 위치와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씨는 진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혈흔은 침대 옆 바닥에 떨어진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사를 맞은 후 팔에서 소량의 혈액이 흘러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수거함에서 발견된 주사기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주사기가 5월 17일 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주사기의 잔여 약물을 검사한 결과 첫 번째 주사기에는 프로포폴이, 두 번째에는 미다졸람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프로포폴과 베카론이 혼합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처음에는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이어서 미다졸람을 추가했으며 마지막으로 프로포폴과 베카론을 함께 투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순차적 약물 투여가 단순한 진정이나 수면, 유도 목적이 아니라 환자를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만들고 근육을 이완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베카론이 투여된 시점이었습니다. 베카론은 전신 마취 시 기관 삽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투여 즉시 모든 수의근이 마비되어 환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베카론 투여 전에 반드시 인공호흡 장치를 준비해야 하며 투여 후에는 지속적인 호흡 보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 씨의 병원에는 그러한 장비가 준비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의 인공호흡기는 응급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5월 17일 밤에 사용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이 씨에게 베카론을 투여하면서도 적절한 호흡 보조 장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것이 이 씨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가 왜 이러한 위험한 약물 조합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조합이었으며 특히 외래 진료 환경에서 베카론을 투여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김 씨가 이 씨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씨가 저항하거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에서는 명백한 성폭력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도한 약물 투여 자체가 이미 심각한 범죄 행위였으며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료실의 환경을 재구성한 결과 추가적인 의문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진료 침대의 시트는 사건 당일 밤 새 것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래 있던 시트는 병원 세탁실의 세탁기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트를 검사한 결과 이 씨의 체액과 땀, 그리고 미량의 혈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진료실 한쪽 구석에 있는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청소용, 소독제와 함께 이 씨의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이 씨가 사망한 후 급하게 현장을 정리하려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소를 해도 루미놀 반응으로 검출되는 혈흔 흔적까지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김 씨의 아내 박 씨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 그녀의 역할이 단순한 방조자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5월 17일 밤 11시 58분에 남편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았고 이 통화는 약 4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직후 박 씨는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으며 새벽 12시 47분에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이 씨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그녀가 사망한 직후 즉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 씨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오는 50분 동안 남편과 여러 차례 추가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에 도착한 후 약 2시간 30분 동안 건물 내부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 씨와 박 씨는 함께 현장을 정리하고
이 씨의 시신을 휠체어로 옮기는 준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병원 컴퓨터로 진료 기록과 약품 관리 기록을 삭제한 것도 이 시간대였습니다. 박 씨가 단순히 남편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이러한 정황을 제시하며 압박하자 박 씨는 결국 일부 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극도로 당황한 상태였으며 진료실에 여성의 시신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처음에는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생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이 되어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가족 모두가 파멸할 것이라며 도움을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을 청소했고 사용된 의료기구들을 정리했으며 시신을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도 도왔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렌토로 뒤를 따라갔으며 남편이 시신을 벤츠에 안치한 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진술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씨가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는지 아니면 사망 직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박 씨가 도착했을 때 이 씨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그녀에게는 응급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 씨가 진료실에서 본 상황들, 예를 들어 약물 투여, 흔적이나 이 씨의 복장 상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 씨는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 씨가 여전히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사진들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특이하게도 5월 18일 새벽 3시경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이 사진들을 복구하려 시도했지만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의 변명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김 씨의 병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삭제된 검색 기록까지 모두 복구한 결과 5월 17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매우 의심스러운 검색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적정 투여량, 약물 혼합 시 부작용, 베카론의 효과 지속시간, 그리고 약물 과다 투여 시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검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약물 투여 후 사망 시 부검으로 원인이 밝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신을 자연사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색 기록까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검색 기록들은 김 씨가 이 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약물 투여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특히 자연사 위장 방법에 대한 검색은 김 씨가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색 시각을 보면 이 씨가 병원에 도착하기 약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으며 이는 김 씨가 그날 밤 이 씨와의 만남에서 무언가 중대한 일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검색 기록에 대해 처음에는 그저 의학적 호기심에서 검색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범죄와 직결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강 인근의 한적한 주차장 위치를 검색한 기록까지 발견되면서 김 씨가 사전에 시신, 유기 장소까지 물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잠원지구, 한강공원을 포함해 여러 한강변 주차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각 장소의 CCTV 설치 여부와 야간 인적 빈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김 씨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5월 17일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한 결과 매우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5월 17일 오후 2시경 이 씨는 친한 친구에게 김 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김 씨가 최근 들어 연락을 피하려 하고 만남도 자주 취소한다는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김 씨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며 섭섭함을 표현했고 오늘 밤 마지막으로 만나서 확실히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른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 씨가 자신에게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은 일부 손상되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지만 금전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자신의 연기 활동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들어 태도가 달라졌다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밤 만나서 명확한 답을 듣겠다는 다짐과 함께 만약 김 씨가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자신도 생각이 있다는 다소 위협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5월 17일 밤의 만남이 단순한 진료,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씨가 김 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 씨가 이 씨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씨는 자신의 명예와 가정, 그리고 직업적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거나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한다면 김 씨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심리 상태와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범죄 심리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전문가는 김 씨가 이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며 특히 이 씨가 관계 정리를 거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월 17일 밤 이전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을 보면 김 씨는 이 씨의 연락을 피하려 했고 만남을 거부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씨의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만남을 수락했고 그날 밤을 이 씨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기회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김 씨의 금융기록을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김 씨는 이 씨에게 총 2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근 2개월간은 병원 운영 자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운영 계좌에서 김 씨의 개인 계좌로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들이 빠져나갔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며칠씩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자금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5월 중순경 김 씨는 개인 대출까지 알아본 흔적이 있었으며 이는 그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김 씨의 아내 박 씨도 남편의 이상한 금융거래를 눈치채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메모장에는 4월 말경 남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들을 기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금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의심하고 있었으며 남편에게 추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씨가 아내에게 금전 유용 사실이 들키기 전에 이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김 씨를 극단적인 범죄로 내몰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 씨를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의료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전 인터넷 검색 기록, 비정상적인 약물 조합, CCTV 사전 차단, 그리고 시신 유기 계획 등 모든 정황이 고의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이 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날 밤의 결과를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 살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박 씨는 사체 유기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비록 살인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행 후 적극적으로 남편을 도와
증거를 인멸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씨가 스스로 약물을 요청했고 자신은 그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의료 과실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김 씨가 이 씨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의로 약물을 투여했으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불행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전 인터넷 검색은 단순히 전문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시신 유기는 공포와 패닉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된 판단이었을 뿐 계획적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15년간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온 모범적인 의사였으며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안타까운 사례라고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로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김 씨의 검색 기록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이것이 단순한 지식 확인이 아니라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이었음을 논증했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투여 시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 부검으로 약물 검출 가능 여부, 자연사 위장 방법, 그리고 한강변 한적한 주차장 검색 등은 모두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 미다졸람, 베카론의 조합은 어떤 의료,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비정상적이고 극도로 위험한 조합이며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이 씨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김 씨의 약물 투여 방식이 의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마취과 전문의는 베카론은 반드시 기관 삭관과 인공흡기가 준비된 상태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이며 외래 진료실에서 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만 함께 사용해도 호흡, 억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여기에 베카론까지 투여한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설명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전문가 증인들은 이 씨의 사망이 예측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약물 조합에서는 사망이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던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으며 최근 들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김 씨를 향해 왜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설령 실수였다 하더라도 왜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한강에 버렸는지 묻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이 씨의 친구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녀가 최근 김 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관계 정리를 요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 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검색 기록, 비정상적인 약물 조합, CCTV 사전 차단, 진료, 기록, 미작성 및 사후 삭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시신, 유기행위 등 모든 정황이 고의성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씨가 의사로서 약물의 치사적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여했고 이 씨가 호흡 곤란을 겪는 동안에도 아무런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살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 박 씨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비록 살인 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범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특히 증거인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강요와 가족을 지키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판결 후에도 여러 의문점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김 씨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이 씨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끝까지 이 씨가 약물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이 씨와 성적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부검 결과에서 명확한 성폭력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약물 투여로 이 씨를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김 씨가 이 씨의 사망을 확인한 정확한 시점이었습니다. CCTV가 꺼져 있던 시간대가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였는데 이 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김 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약물 투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 씨의 호흡이 멈췄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김 씨가 그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씨가 이 씨가 깨어나서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를까봐 근육이완제까지 투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새벽 12시 47분이었다면 이미 이 씨가 사망한 지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정말로 현장에 도착해서야 상황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과의 통화에서 이미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 들었을까요?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들이 무엇이었는지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사진들이 시신 유기 과정을 기록한 것이거나 증거인멸 과정을 담은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만약 김 씨가 이 씨가 호흡곤란을 겪는 순간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면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하론으로 인한 호흡마비는 인공호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약물이 대사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응급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 씨는 그렇게 30세의 젊은 나이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 씨가 만약 그 순간 양심에 따라 행동했더라면 자신도 중형을 면하고 이 씨의 생명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 한강공원을 찾아가 딸이 마지막 순간을 보낸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살고 싶었을지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친구들은 추모 모임을 만들어 그녀를 기억하고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약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취제의 관리, 감독을 더욱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김 씨의 병원은 사건 직후 폐업했고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원장의 범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씨 부부의 두 자녀는 부모가 모두 수감되면서 조부모 손에서 자라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법 마약 투약에서 시작하여 사망으로 이어지고 겁에 질린 가해자가 시신을 한강에 유기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약물을 투여한 김 씨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이 씨가 마지막 순간 의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 씨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등 핵심적인 진실들은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지만 그녀가 꿈꾸던 무대에서의 삶은 실현되지 못한
채 30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초순, 결혼한 지 겨우 보름밖에 되지 않은 21살의 신부 박서율 씨와 남편 오지훈 씨는 함께 대만 타이베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막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이 여행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율은 출국 전날까지도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공항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며 행복했습니다. 24살의 남편 지훈 역시 평소처럼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아내를 챙기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타이베이에 도착한 첫날은 평범했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야시장을 둘러보며 현지 음식을 맛보았고, 서율은 그날 저녁에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여행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목소리는 밝았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에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것이 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이틀째가 되던 날 오후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서율의 어머니가 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 중이라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메시지가 읽히지 않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서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모님과의 연락을 소중히 여기던 서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사위인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차분한 목소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율이 여행으로 조금 피곤해서 숙소에서 쉬고 있으며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장모의 걱정이 과하다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습니다. 어머니는 사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딸이 피곤해서 쉬고 있다는 설명에 일단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서율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도 그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딸이 깊이 잠들어 있어서 깨우기가 미안하고 곧 일어나면 연락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은 여전히 지나치게 평온했고, 아내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중인 남편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애틋함이나 조바심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마치 사무적으로 보고하듯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율의 아버지도 상황을 알게 되었고, 직접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아직 서율이 자고 있어서 깨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고 있다는 말이 석연치 않았지만 아버지는 일단 사위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조금 있다가 일어나면 바로 전화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부모는 점점 더 큰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밤새도록 전화기를 붙들고 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몇 번이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율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계속 자고 있고, 억지로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중인 젊은 여성이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자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지훈은 그럴 정도는 아니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부모의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딸이 정말로 단순히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장 달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더욱 답답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대사관에라도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도 애매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지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율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왜 더 일찍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모는 즉시 어느 병원인지, 의사는 뭐라고 했는지, 딸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지만 지훈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두서가 없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시 여권을 챙기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타이베이까지 가는 비행 시간 동안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에 떨었지만 그래도 딸이 깨어나 있기를,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딸을 향한 걱정과 함께 사위의 이상한 태도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한 부모는 지훈이 알려준 병원으로 곧바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을 때 그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로비, 의자에 멀쩡하게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도 없었고 초췌한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지루한 듯한 표정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달려가자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숨을 헐떡이며 딸이 어디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서율이 이미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고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더니 새벽에 호흡이 멈춰서 병원으로 데려왔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딸을 보여달라고 했고 지훈은 그들을 영안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몸을 본 부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신혼여행 중에 갑자기 사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율은 평소 건강했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견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이 여행 이틀 만에 갑자기 숨지다니 이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부모는 병원 측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지훈이 부검을 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더 이상 몸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훈은 계속 부검 없이 빨리 장례를 치르자고 고집했습니다. 영안실을 나온 후 부모는 지훈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훈은 어제 오후에 함께 점심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서율이 피곤하다며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때 깨워서 저녁을 먹으려 했는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호흡이 이상해서 급히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저녁 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왜 부모에게 제때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지훈의 태도였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보름 남짓밖에 안 된 아내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충격의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딸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도 그는 멀찍이 서서 무표정하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랑의 반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우는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는 어이가 없었지만 장례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지우는 태연하게 음식을 주문했고 식사를 하면서도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 맛에 대해 평가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장모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묻자 지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신도 힘들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갑자기 급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뜨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라 무슨 약속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타이베이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약속을 잡아놔서 취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장인이 화를 내며 지금이 친구를 만날 때냐고 따졌지만 지우는 이미 약속했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부모는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사위의 이상한 태도, 부자연스러운 설명, 그리고 부검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지인 중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일단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반드시 부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문사의 경우 부검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는 지훈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야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는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병원 영안실에 있는데 친구 집에서 잤다는 말에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오늘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빨리 장례 절차를 진행하자고 재촉했습니다. 부모가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지훈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부검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내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1살 딸이 갑자기 사망한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과 협의하여 부검이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고 그동안 부모는 타이베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사위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는 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율과 지훈이 묵었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숙소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안타까워하며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숙소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첫날 저녁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은 남편 혼자만 드나들었고 아내는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남편이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가면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숙소 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지만 쓰레기통을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사기 포장지가 여러 개 버려져 있었고 알 수 없는 약병들도 있었습니다. 숙소 주인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부모는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나중에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사기와 약병의 존재는 더욱 큰 의문을 낳았습니다. 왜 신혼여행 중에 주사기가 필요했을까요? 서율은 당뇨나 다른 질병으로 정기적인 주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부모는 타이베이 경찰서를 찾아가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이 있으며 사위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단순 급사로 보이지만 부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는 숙소에서 발견한 주사기와 약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경찰은 이것들을 증거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율의 체내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니코틴은 담배에 들어있는 물질이지만 서율은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검출된 니코틴의 양은 흡연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정도 농도의 니코틴은 액상 형태로 직접 섭취되거나 주사되었을 때만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팔 안쪽에서 여러 개의 주사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위치와 각도로 보아 본인이 스스로 놓은 것이 아니라 타인이 놓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자마자 타이베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 급사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지훈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갔을 뿐이고 니코틴이 어떻게 체내에 들어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사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여드름 치료를 위해 가지고 온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수많은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훈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여행 출발 전부터 니코틴 추출 방법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담배에서 니코틴을 분리하는 방법, 니코틴의 치사량, 니코틴 중독 증상 등에 대한 검색 기록이 수십 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검색 기록도 다수 있었고 실제로 출국 당일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 3건을 가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서율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훈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타이베이에 사는 여성 2명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율이 사망한 바로 그날 밤, 그는 그 여성들을 만나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마치 혼자 여행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여성에게는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혼 남편의 행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지훈의 숙소와 한국에 있는 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타이베이 숙소에서는 액상 니코틴이 담긴 작은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훈은 이것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성분 분석 결과 순도가 매우 높은 니코틴 추출액이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에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였고 이것을 소량만 섭취하거나 주사해도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주사기와 바늘, 그리고 의료용 장갑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훈의 집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의 서랍 안에는 독성 물질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은 니코틴 중독에 관한 의학 서적이었는데 치사량과 증상에 관한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노트북에서는 니코틴 추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담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방법, 농축하는 과정, 그리고 효과적인 투여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호기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훈이 작성한 메모들이었습니다. 한 메모에는 실행 연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다른 메모에는 주사 실험이라는 제목 아래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적절한 농도 확인, 주사 위치 선정, 증상 발현 시간 측정 등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지훈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지훈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메모들은 소설을 쓰기 위해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니코틴 추출액은 해충 제거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경찰은 지훈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이미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율과 결혼한 것 자체가 그의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 경찰도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경찰과 공조하여 지훈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훈은 서율과 결혼하기 약 1년 전에도 비슷한 나이의 여성과 교제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23세 최지안이라는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은 약 6개월간 연애를 했고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경찰은 지안 씨를 찾아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저녁, 지훈이 준 음료를 마신 후 갑자기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호흡도 가빠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으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죽을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지훈은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식중독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날 지훈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지훈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점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훈은 지안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유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습니다. 지안은 그의 관심이 고마워서 보험 가입을 고려했지만 결국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했고 그 후로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경찰은 지안이 겪었던 증상이 니코틴 중독 초기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훈이 그녀에게 시험적으로 소량의 니코틴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자 더 이상 그녀를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훈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1년 전부터 범행을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지훈의 재정 상태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심각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을 합치면 약 5천만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고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주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빠르게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훈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는 재정계획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30살까지 8억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업 등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 한 항목에는 배우자 보험금 활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예상 금액으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지훈이 서유를 만나게 된 경위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났습니다. 지훈은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서유를 최종 목표로 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율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이 안정적이었고 집안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또한 성격이 순하고 타인을 잘 믿는 편이었습니다. 지훈에게는 이상적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서율은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결혼을 고집했습니다. 지훈은 서율의 부모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율을 아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훈의 연기였던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지훈은 바로 서율 명의로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었고 모두 사망 시 보험금이 높게 책정된 상품들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당연히 배우자인 지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 보험금 액수는 약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율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신혼여행 날짜를 정할 때도 지훈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타이베이를 제안했고 숙소와 일정을 모두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서율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고마워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지훈은 출국 당일 공항에서 추가로 여행자 보험 3건을 더 가입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서율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에 도착한 첫날, 지훈은 서율과 함께 야시장을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율은 행복해했고 SNS에 사진들을 올리며 친구들과 행복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율의 마지막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지훈은 서율에게 특별한 주스를 만들어주겠다며 근처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그가 사온 것은 과일과 음료였지만 CCTV 분석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나온 후 골목길로 들어가 약 10분간 머물렀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 시간 동안 그가 준비해온 니코틴 추출액을 음료에 섞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지훈은 서율에게 건강에 좋다며 그 음료를 건넸고 서율은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약 30분 후부터 서율은 컨디션이 안 좋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훈은 여행 피로 때문일 거라며 푹 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율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율의 상태를 관찰하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투여 후 경과 시간과 증상 변화를 상세히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이 노트는 나중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훈은 미리 준비해둔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의식이 희미해진 서율의 팔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직접 주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주사를 놓았습니다. 부검 결과 서율의 팔에서 발견된 주사 흔적이 바로 이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주사 위치와 각도를 보면 본인이 스스로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놓은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율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이때 서율의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서율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는 계속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율이 자고 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 곧 깨어나면 전화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서율은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훈은 숙소를 나섰습니다. 서율은 침대에 누운 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는 아내를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그는 근처 카페로 가서 미리 연락해두었던 현지 여성 2명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훈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매우 밝은 표정이었고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자정이 넘어 숙소로 돌아온 지훈은 서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호흡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고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즉시 응급실로 데려갔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그날 밤 내내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임 센서나 화면, 활성화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5시경, 지훈은 일어나서 서율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부른 것이 아니라 택시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는 동안에도 그는 침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전혀 당황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율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망 시각은 새벽 5시 30분경으로 추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훈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한참 동안 시간을 끈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숙소에서 압수한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새벽 시간대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서율의 부모에게 연락한 것도 한참 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는 장인과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서율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후였는데도 그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부모가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을 때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비에 앉아서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타이베이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우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와 과자를 사서 먹었고 휴대전화로 게임까지 했습니다. 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은 아내를 잃은 남편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직원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그의 냉혹한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부모를 만난 후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장례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고 재촉했고 부검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부검을 막으려 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부검을 하면 니코틴 성분이 검출될 것이고 주사 흔적도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부검이 진행되었고 그의 범죄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체포된 후 경찰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대만 양국 경찰의 공조 수사가 진행되었고 지훈의 집과 그가 다녔던 장소들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된 곳은 지훈이 살던 원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의 방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일반적인 소설이나 잡지가 아니라 독성 물질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의 주목을 끈 것은 법의학 교과서와 독극물 핸드북이었습니다. 두 책 모두 니코틴에 관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사량은 체중 1kg당 몇 밀리그램,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 검출 가능 기간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술적 관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연구였습니다. 서랍 안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A사 용지에 손으로 쓴 메모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실행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대상자 선정 및 접근, 2단계는 관계 형성 및 신뢰 구축, 3단계는 보험 가입, 4단계는 니코틴 준비, 5단계는 해외여행 실행, 6단계는 투여 및 관찰, 7단계는 사후 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유를 살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메모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지안의 이니셜로 추정되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 여행 날짜와 함께 소량 투여 실험, 반응, 관찰, 보험 가입 유도라는 항목들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안이 지훈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서유를 주기 전에 이미 다른 여성으로 예행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노트북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한 결과 니코틴 추출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담배 몇 개 비해서 어느 정도의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지, 어떤 용매를 사용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떻게 농축하면 되는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실험한 결과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사용한 담배 개수, 추출한 니코틴의 양, 순도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사 실험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주사를 놓는 최적의 위치, 적절한 각도, 빠르게 흡수되는 방법 등이 연구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인터넷에서 의료 관련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아 공부했고 심지어 의료용 모형팔을 구매하여 주사 연습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형팔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여러 번 주사를 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라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도 분석되었습니다. 지훈은 결혼하기 몇 개월 전부터 완전범죄, 해외 변사 사건 처리,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대해 집요하게 검색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 부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국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조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니코틴이 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얼마나 빨리 분해되는지에 대해서도 검색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여러 독극물을 비교 검토한 흔적이었습니다. 니코틴뿐만 아니라 시아나물, 비소, 독버섯 등 다양한 독극물에 대해 조사했고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한 문서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니코틴을 선택한 이유는 구하기 쉽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자살이나 급사로 위장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훈의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5명이 넘는 여성들과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각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분석해보니 그는 상대방의 성격과 상황에 맞춰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로, 다른 여성에게는 자상하고 로맨틱한 남자로, 또 다른 여성에게는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남자로 자신을 연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계산적이고 냉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율과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분석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다정한 대화들이 오갔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훈이 의도적으로 서율의 신뢰를 얻으려 했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율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 위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은행거래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결혼 전 몇 달 동안 특이한 물품들을 구매했습니다. 주사기, 의료용 장갑, 니코틴 추출에 필요한 화학용품, 밀봉용기 등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각각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되었고 배송지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들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제 기록은 삭제할 수 없었고 경찰은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훈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증거가 쌓이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고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니코틴 용액을 서율이 실수로 마셨고 자신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여러 증거들과 모순되었습니다. 서율의 팔에 남은 주사 흔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병원에 늦게 데려갔는가? 왜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가? 등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검찰은 지훈을 살인죄와 보험사기, 예비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1살의 젊은 신부가 신혼여행 중에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지훈이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에도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정에는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언론도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사는 지훈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소 1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심지어 다른 여성으로 이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인 서율을 선택한 것도 그녀가 순진하고 집안이 부유해서였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신혼여행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서율이 고통받는 동안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그녀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잠을 잤습니다. 이런 냉혹한 범죄자에게는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지훈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메모를 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고 실제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율의 죽음 이후 보인 이상한 행동들은 극심한 충격 때문이었으며 그는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서율의 사인이 명백히 니코틴 중독이며 주사 흔적의 위치와 각도로 보아 타살이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독성학 전문가는 서율의 체내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가 자연적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는 지훈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모든 증언들은 지훈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율의 부모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증언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이 얼마나 지훈을 사랑했는지, 결혼을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서율은 지훈을 만난 후 매일 행복하다고 말했고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딸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지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훈이 자신들을 속이고 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의 태국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가 준 음료를 마신 후 갑자기 심한 증상을 겪었던 것, 병원에 갔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그 후 지훈이 집요하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것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안은 자신이 그때 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마 서율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지훈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지훈을 만났던 두 여성도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서율이 사망한 그날 밤 자신들과 만나 매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다음 날 또 만나자는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은 지훈이 자신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연락하겠다며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숙소 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숙소 주인은 지훈이 매우 침착했고 아내가 위독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지훈이 서율을 데려왔을 때 이미 사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체 경직이 시작되고 있었고 체온도 많이 낮아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훈이 서율이 죽은 것을 알고도 한참 동안 방치했다가 병원에 데려갔음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변호인과 속삭이거나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일 뿐 피해자 가족들을 바라보거나 미안한 표정을 짓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율의 어머니가 울면서 증언할 때도 그는 무심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방청객들과 배심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훈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훈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모범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여러 여학생들과 동시에 연애를 하며 돈을 빌렸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아무 설명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한 전 여자친구는 지훈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소송까지 고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지훈이 자신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들과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지훈이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훈이 과거에 다른 범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지훈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계획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지훈이 서율 외의 다른 여성들도 잠재적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지훈의 메모와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서율을 만나기 전에 적어도 3명의 다른 여성들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여성의 가족 배경, 재산 상태, 성격, 약점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을 세우듯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여성들은 지훈과의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어떤 이유로든 헤어졌고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지훈이 니코틴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그는 약 2달에 걸쳐 여러 편의점과 담배 가게에서 소량씩 담배를 구매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그는 한 곳에서 많은 양을 사지 않고 매번 다른 장소에서 한두 갑씩 샀습니다. 이건 역시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실험 노트를 보면 그는 약 200개비의 담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고 여러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니코틴 추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지훈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와 화학 서적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치명적인 독극물을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압수된 니코틴 용액을 분석한 결과 순도는 약 80% 정도였고 이 정도 농도라면 소량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니코틴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험 관련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이 서열 명의로 가입한 보험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망 시 보험금이 높게 책정된 상품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가 가입하는 보험과는 종류와 금액면에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증언에 따르면 지훈은 처음부터